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잔 케인의 비터 스위트, 비럴 스윗 파트 2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독서할 책 준비해 주세요. 상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안젤루의 사례처럼 자신이 직접 겪어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는 식으로 상실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대사회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보다 쉽게 눈에 띄는 형태를 취한다. 가령 10대 딸을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잃은 어머니가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엄마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거나 아버지가 뇌암으로 세상을 떠난 9살 아이가
커서 슬픔을 다루는 상담사가 된다거나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가 총기 규제 단체를 세우는 시기다. 개인적으로 정신질환을 앓은 정신건강 상담사가 일에 더 적극적으로 매진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상처받은 치유자들의 사례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발견되었다. (9.11) 테러 이후에 삶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전부터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던 차에 다시 의료 분야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죠. 함께 웃고 서로 스스럼 없이 스킨십을 할 때마다 현실이 정말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상기된다. 트라우마로부터 완벽하고 빛나는 영혼이 떠오른다. 받아들여질 날을 기다리며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영혼이 당신 자신을 치유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일이라고 답하겠다. 나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오빠와 어머니는 과거에서 벗어나려 했다가 성공하지 못했다. 슬픔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상실을 사랑하는 아이처럼 가까이에서 붙여놓고 다녀야 한다.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고통을 건너가는 길이 고통을 통과해가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
상실은 삶의 일부이며 어떤 가정도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신은 고통을 알아요. 그것이 당신이 가르침을 전해야 할 이유예요. 그때 고통에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사랑과 상실은 쌍둥이처럼 붙어 다닌다. 어머니와의 갈등을 겪은 이후로 나는 위협적으로 나오거나 조종하려 드는 사람에게 호락호락 휘둘리지 않는 일에 서툴렀다. 그러다 마침내 적절한 선을 긋기 시작하면서 깨달았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관심이나 분노로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뿐이라고. 그런데 그럴 때 느껴지는 기분이 좋지 않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한 친구가 자해 명상 얘기를 해주며 자기가 샤론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 기회를 덥석 받아들였다. 어느 날 그리니치 빌리지 5번가가 내려다보이는 샤론의 환하고 검소한 원룸 아파트에서 그녀를 만났다. 샤론은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졌고 차분하고 포용적인 기운을 풍기는 사람이었다. 내가 내 얘기와 그 정서적 여파를 털어놓았을 때 샤론은 조용히 들어주었는데 그때 내 씁쓸한 면을 인정하기가 무안했다. 그녀가 지지했던 모든 것과 반대되는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는 기색 없이 귀 기울여 주었다. 그리고 전에도 수차례 그런 얘기를 들어온 사람답게 덤덤한 어조로 말했다. 그랬군요. 이젠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말에서 비판받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명지휘자의 지휘를 받는 기분이었다. 그렇다고 평상시에 내 회의적인 자아가 고개를 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나는 흥미로웠지만 이 자아 명상이 실제로 잘 될지 의문스러웠다. 메타 전통에서는 모든 존재를 하나뿐인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저런 의문이 들었다. 나는 누구든 아무나를 내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무한하게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야 하는지조차 납득이 안 되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눈에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남들을 위해서보다 아이들을 위해 더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핵심이 아닐까? 그리고 사디스트와 사이코패스는 어쩌고 그런 사람들을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샤론은 이런 내 의문에 대해 아무에게나 다 함께 살자고 권하는 일이 아니라고 아주 타당한 답을 해주었다. 여전히 당신 자신은 보호되어야 된다고. 모든 사람을 당신의 친구로 삼지 않아도 된다고. 다만 모든 사람이 사랑하길 기원하면 된다고 말이다. 한 사례로 정신의 병이 들고 신체적 폭행까지 가하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한 친구의 이야기도 해주었다. 이 친구가 달라이 라마에게 배움을 얻고 있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다시 보면서 지내자고 애걸했다. 이 친구는 어머니가 무서웠다.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죄책감도 들었다. 지금까지 내내 달라이 라마와 지내고 있으면서 정작 내 어머니와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도 않다니. 그녀는 달라이 라마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애심을 보내되 안전한 거리를 두면 된다고 권했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꼭 육체적 실체가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였다. 그 어머니가 자식이고 그녀가 부모였다면 맡은 책임이 달라져 함께 있어줘야 하겠지만
자식으로서는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아도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누가 해이적인 사람 아니랄까봐 나는 샤론에게 그 이야기를 담긴 실제적 의미에 대해 물었다. 딸은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의심에 대해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치만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딸이 그러는 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딸이 자신을 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만 알 뿐이죠.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샤론이 말했다. 그것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렇게 좋은 기분이 유대감을 키워줄 수도 있어요. 딸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할지도 몰라요. 행복을 빌어주는 말을 전한다거나 어느 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마음이 놓일 만한 공공장소에서 직접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샤론에겐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단순한 행동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한 방법이다. 혹시 생각에 빠져있다 식료품점의 계산원을 본체만 채 대충 지나치는 편인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계산원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사는 얘기를 물어봐주는 것이 어떨까? 두려움이 많은 편인가? 사랑은 두려움의 해독제다. 두려움은 스스로를 억압하고 움츠러들게 하지만 사랑은 마음을 열게 해준다. 당신은 자신의 실수와 단점에 치중하는 편인가? 그렇다면 초점을 하나의 진실에서 또 다른 진실로 옮겨보는 것이 어떨까? 이제부턴 두 번째 진실에게 발언 시간을 더 많이 주면 어떨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머리로 받아들여 메타를 수행하고 싶어지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다. 샤론이 뿜어내는 넘치는 행복의 기운 속에서도 나는 실제로 명상에 들어가는 것을 미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되었다. 그때 내가 녹음했던 우리의 면담을 들으면 웃음이 나올 정도다. 명상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내가 또 다른 이론적 질문을 던지곤 했다. 그녀는 공감하는 기쁨, 평정, 연민과 관련된 불교 전통을 기꺼이 설명해 주었다. 한 번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로서도 논리적 분석을 제기하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결국엔 그녀에게 명상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다. 샤론 버마에서 처음으로 메타를 배웠을 때 다음의 문구를 반복하도록 지도받았다. 부디 나에게 위험으로부터의 해방을, 부디 나에게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부디 나에게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부디 나에게 행복의 평안이 깃들기를. 이것은 자신에게 먼저 이런 상태가 일어나길 기원하는 다음 기원의 대상을 점점 더 넓혀가는 개념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로 넓혀가다 마지막에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것이다. 얼핏 보기엔 달콤함만 있고 쓸쓸함은 없는 수행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메타의 핵심에는 삶의 이중성이 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위험으로부터의 해방을 빌어주는 이유는 평안함을 이루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기원해주는 이유는 사랑과 상실이 언제나 쌍둥이처럼 붙어다니기 때문이다. 샤론이 1985년에 뉴잉글랜드에서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문화생들은 버마의 그 문구를 괜찮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묵상의 지도를 하게 되었을 때 그곳의 문화생들은 위험이나 고통 같은 부정적 단어를 말하고 싶지 않다는 불만을 한결같이 쏟아냈다. 긍정적 단어와 즐거운 단어를 말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메타에는 단어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칙이 없는 데다 샤론도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라 결국 캘리포니아에서 문구를 다음과 같이 바꿔 지도하게 되었다. 부디 나에게 안전함이 임하길, 부디 나에게 행복이 임하길, 부디 나에게 건강이 임하길, 부디 나에게 평안한 삶이 임하길. 캘리포니아의 논점을 이해하는, 하지만 내 입장에선 잘못되었다고 본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시도이자 달콤 씁쓸한 부분을 강하게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나는 샤론에게 보마씨 문구가 더 좋다고 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눈을 감고 그 마법의 주문을 읊었다. 결국 사랑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이후로 이따금씩 메타 수행을 해왔다. 때때로 아니 솔직히 자주 상투적이고 인위적으로 느껴지긴 한다. 하지만 진득한 시간 동안 수행을 할 때마다 차분하고 친근한 방식으로 경계선을 지키기가 더 편안해진다. 17년 전에 저질렀던 어리석은 일이 부끄러워 움츠러드는 일도 덜하고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보여주는 똑같은 관심으로 나 자신을 대하기도 더 쉬워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특정한 형태, 내 배우자, 내 아이들, 내 친구들에 대한 사랑으로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에 따라 여러 형태를 띠는 무한한 본질로 여기기가 더 쉬워진다. 정말 예상도 못했던 모습으로 사랑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모습의 사랑을 불러낼 수 있다는 점 역시 더 선뜻 이해된다. 프란츠 카프카는 유럽의 20세기 최고 소설가를 손꼽혔다. 하지만 카프카가 쓴 소설이 아닌 스페인의 작가 조르디 시에라 이 파브라가 카프카를 주인공으로 삼아 쓴 소설도 있다. 카프카가 사망하기 직전에 베를린에서 그와 함께 살았던 도라 디아만트라는 여성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삼아 쓰여진 이야기다. 이 소설 속에서 카프카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아끼는 인형을 잃어버려 울고 있는 어린 소녀와 마주친다. 그는 소녀를 도와 인형을 찾아보지만 찾지 못하자 소녀에게 인형이 여행을 떠난 모양이라며 인형 우편 배달부인 자신이 소녀의 말을 전해주겠다고 말한다. 그 다음날 카프카는 소녀에게 편지를 가져다 준다. 전날 밤에 자신이 써놓은 편지 속에서 인형은 슬퍼하지 말라며 이렇게 말한다. 난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 여행 중에 겪는 모험 얘기를 편지로 알려줄게. 그날 이후 카프카는 소녀에게 편지를 여러 통 건네준다. 인형은 학교에도 다니고 흥미롭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난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느라 돌아오지 못하지만 소녀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전해준다. 마지막 만남에서 카프카는 소녀에게 편지와 함께 인형을 건네준다. 그 인형이 소녀가 잃어버린 인형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 편지에는 이런 말을 적었다. 여행을 하는 사이에 내가 좀 변했어. 소녀는 그 선물을 남은 평생 동안 소중히 간직한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어느 날 그동안 못 보고 넘어갔던 인형의 갈라진 틈 안에 쑤셔 넣어져 있던 또 한 통의 편지를 보게 된다.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되어 있단다. 하지만 결국 사랑은 다른 모습을 하고 돌아와. 사랑하는 모든 것은 언젠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결국 사랑은 다른 모습을 하고 다시 돌아온다. 이 소설 속의 카프카는 인형의 목소리를 빌려 상상력에서 힘을 끌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인형 우편 배달부의 역할을 착안해내 사랑을 그가 만들어낸 형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로 인지하는 방법 또한 알려주었다. 이 소설은 실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기록상 출처가 아주 확실하지는 않다. 그래도 어느 쪽이든 간에 깊이 있는 진실이 담겨 있다. 사랑이 때때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다시 말해 사랑이 떠나가거나 애초부터 없었더라도 애타는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지금 사랑이 없다고 해서 삶이 산산이 조각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당신이 갈망하는 사랑이 처음 갈망했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당신이 7살 때 이혼한 부모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다시 돌아온다 해도 더 이상 당신은 두 분이 갈라설 때의 그 아이가 아니다.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더라도 그곳은 이제 낯설게 느껴지기 마련이며
기억 속에서 여전히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그 레몬숲이 주차장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다. 당신이 잃어버린 특정 장소나 사람들이나 꿈은 다시는 찾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뭔가를 찾을 수는 있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당신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이상을 순간적으로 얼핏 보게 될 수 있다. 단지 어렴풋하게 보게 될 뿐이더라도 여전히 소중한 그 이상을 내 방식의 자해 명상 수행에 관심이 있다면 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길 권한다. 내 어머니는 80살에 접어들어 알츠하이머에 걸려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 갔다. 음식을 안 먹고 머리도 빗지 않더니 날짜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고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되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현재 어머니는 어느 정도는 본래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중간중간 병세를 보이는 상태에 있을 때 기억을 잊는다. 암울했던 그 몇 년간의 내 사춘기 시절, 그 이후에 긴장 팽팽하던 수십 년의 시간을 정말로 잊어버린다. 다정다감하고 포근한 사람이 된다. 함께 있으면 감격스러워지고 전화통화도 너무 기분 좋다. 나와 서로 꼭 끌어안고 싶어하고 같은 말이지만 내가 정말 좋은 딸이었고 한 번도 속상하게 한 적이 없고 나를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사랑한다고 계속 말하고 싶어한다. 그러면 나는 어머니가 어릴 때 정말 좋은 어머니였다고 말해준다. 나는 어머니가 그토록 넘치는 관심과 다정함을 쏟아주었던 어린 시절이 나에게는 남은 평생을 버텨나갈 만한 사랑과 힘을 비축해 주었음을 어머니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어머니는 못 듣겠다는 듯한 기색을 띠면서도 다정하게 말한다. 내가 바라는 건 칭찬의 말이 아니야. 이 말은 어머니가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그저 네가 정말 좋은 딸이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는 절박한 어조로 말한다. 너는 좋은 딸이야. 정말로 정말로 좋은 딸이야.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이 말이 당신도 당신의 어머니에게 듣고 싶었던 말일 것이라고 믿는다. 가끔씩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까봐 걱정스러워. 내가 잘못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마.
모든 것은 깨어지고 모든 것은 아름답다. 사랑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끝내 그 무엇도 나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나 어머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앗아가지 못했다. 승자와 패자. 어떻게 하면 긍정의 행포 속에서 진정성 있는 삶과 이를 이어갈까? 긍정의 횡포. 뼈아픈 상처로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긍정 문화로 변했는가? 요즘엔 패자라는 말이 아주 멸시적인 말로 쓰이다 보니 현명한 판단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삶의 실패들마저 잊어버리고 싶어지기 십상이다. 오직 승자만 인정하는 씁쓸한 미국 역사. 모든 것이 아주 좋았다고 말해야 하는 사회. 어떻게 하면 직장과 사회에서 긍정의 행포를 넘을 수 있는가? 긍정적 사고방식의 힘을 사려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긍정적 사고를 한다고 해서 대체 뭐가 좋아진다고? 고통이 만연한 직장에서 필요한 리더 유형. 수저는 다른 사람들이 슬픔과 갈망을 비롯한 그 외의 힘든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융합시키도록 돕는 일에 전념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펼치는 사람은 수전만이 아니다.
직장에서 슬픈 감정이 필요한 이유. 이런 방법이 비교적 평온한 직장에서는 먹힐지 몰라도 해양, 석유, 굴착 시설같이 소란스러운 문화에서는 어림없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수년간 쉘 오닐의 멕시코만 굴착 시설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활약한 릭 폭스의 사례를 소개해주고 싶다. 이 굴착 시설은 라디오 프로그램 인비저빌리아의 흥미진진한 코너에서 얘기된 바 있듯이 자신의 슬픔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마초 문화가 있었다.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도 물어보려 하지 않았다. 약점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나는 어느 날 닉과 전화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졸린 듯한 저음의 컨트리 뮤직 가수와 예언자의 목소리를 섞어놓은 목소리 같았다. 하지만 그는 굴착시설의 다른 사람들처럼 터프하고 과묵했다. 그리고 40대로 접어들면서 두 가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직원들이 곧 급격히 규모도 커지고 수심의 깊이도 훨씬 더 위험천만한 굴착시설로 이동할 예정인데 직원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지 난감하다는 문제였다. 두 번째는 10대 아들 로저가 더 이상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 문제였다. 부자가 서로 앙숙이 되었는데 닉도 그 이유를 잘 몰랐다. 그때 닉은 말 그대로 큰 도약을 위해 클레어 뉴어라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의뢰했다. 그런데 이 컨설턴트가 우연히도 라라 뉴어의 어머니이자 현재 라라가 공동 리더로 있는 회사의 공동 설립자였다. 릭은 뉴어에게 시추 일정, 일일 원유 생산량과 함께 자신이 처리해야 할 문제점을 말했다. 뉴어는 그런 건 모두 잊어버리고 대신 현실적인 문제에 직시하라고 했다. 바로 두려움을 얘기한 것이다. 사실 그의 업종은 겁나는 일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겁나긴 마찬가지였으며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 가장 겁나는 일이었다. 뉴어는 그 점을 인정하는 순간 관리자로서의 문제점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다. 닉은 뉴어와의 상담을 연장하기로 계약했다. 그리고 그의 보스, 부하 직원들, 심지어 아들 로저까지도 데리고 왔다. 뉴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어진 집중 상담 시간을 마련해 이 사내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도록 부추겨 주었다. 그러자 서로 고통스러운 유년기 문제가 많았던 결혼생활, 아픈 자식 얘기를 털어놓았다. 간혹 눈물까지 흘렸다. 상담받길 거부하거나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몇 명 있었지만 상당수는 상담을 받고 안도를 얻었다. 닉의 경우엔 자신이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리더이자 아버지라는 거짓된 자아상을 투명하면 할수록 그의 팀과 아들이 스스로를 불신하게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닉의 팀원들과 아들은 닉이 겉으로 보여준 것처럼 전지적이지도 약점이 없지도 않았기 때문에 승자인 닉과 비교해서 자신들을 패자로 단정했다. 닉은 그제야 자신이 완벽한 리더라는 거짓된 이미지에 쌓여 얼마나 고통에 둔감했는지를 알았다. 게다가 실제로는 자신의 고통을 부하 직원들에게,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었던 것도 깨달았다. 닉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생활고에 허덕이던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다. 하지만 자신이 자라온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고 이런 극기적 자기 부정 방식은 무언의 방식으로 로저에게도 조금씩 전해졌다. 로저는 유년기에 약점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아버지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마음속 불안감으로부터 기본적 지식 격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부끄러워했다. 로저는 인비저빌리아와의 인터뷰에서 필립 헤드 드라이버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가게에 가서 필립 헤드 좀 사오라는 식으로 툭 내뱉곤 하셨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기요 아빠, 전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면서도 무작정 가게에서 뭔지도 모르는 것을 찾으면서 갑갑해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오기의 발동이었죠. 이윽고 슬픔을 정상으로 여기는 것이 효과를 나타냈다. 굴착시설의 사내들이 차츰 서로에게 진정한 유대감을 쌓아갔다.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더 편안하게 인정하게 되었다. 서로 아이디어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아주 높은 생산성을 내기에 이르렀고 사고 발생률도 무려 84%나 줄어들었다.
이들의 놀라운 사례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로빈 엘리와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데브라 메이어슨의 유명한 사례 연구 대상이기도 했다. 릭에게는 가정에서도 비슷한 기적이 일어나 부자 관계가 치유되었다. 닉과 로저는 이제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닉이 인비저빌리아에 나와 말했듯 현재 정신과 의사인 로저는 정말 다행히도 40살이 되어서야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알게 되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아들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붙어 있어도 질리지 않아요. 달콤 씁쓸함은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다. 10월의 어느 날 수정과 나는 하우스 오브 뷰티풀 비즈니스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리스본에 가게 되었다. 독일계 미국인인 포르투갈에서 작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상가이자 몽상가인 팀 레버레트가 공동 창설한 이 회의는 스마트 기기와 알고리즘 시대에는 인간이 궁극적인 차별 요소라는 개념에 전념하고 있다. 회의의 본거지로 쓰이는 19세기 웅장한 주택은 그 주의 여러 방들의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다. 깊은 감정의 방, 질문국, 기하급수적인 인간성 사무소 등이다. 수전이 이 회의에 온 목적은 그녀 특유 방식의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이 회의에는 마돈나를 위한 12번의 건배, 장송곡, 침묵 파티 같은 행사가 마련되어 있었고 첫 개막 행사는 토요일 밤에 열린 큰 열망, 작은 열쇠, 우울증, 슬픔, 비애를 궁극적 금기에서 비즈니스의 놀라운 생산력으로서 바라보다라는 제목의 토론 모임이었는데 갈망어리 포르투갈의 음악인 파도 공연으로 그 막을 열었다. 직장에서 내향적인 사람들의 재능을 썩히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 단골 기조 연설자로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했던 나였지만 우울증, 슬픔, 비애에 대한 탐색을 시작으로 개막하는 회의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창의력에서 달콤한 슬픔이 갖는 역할을 소개하는 회의를 열 생각이라면 리스본이야말로 이상적인 장소다. 자갈로 포장된 거리가 매력적이고 공기에 바다의 소금기가 스며있는 리스본에는 난파 사고를 당한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낙들의 수백 년의 눈물이 서려 있다. 바다를 간절히 바라보는 여인의 상징은 바로 파도 음악의 중심이며 파도는 기쁨과 달콤함이 가미된 깊고 멜랑콜리한 갈망을 뜻하는 포르투갈만의 독특한 단어 사우다드의 음악적 표현이다. 사우다드는 리스본을 규정짓는 한 특징이기도 하다. 이곳엔 사우다드에서 이름을 딴 카페, 빵집, 뮤직바들이 즐비할 뿐만 아니라 사우다드가 곧 포르투갈의 영혼에 이르는 열쇠이기도 하다. 팀은 큰 키에 세련된 스타일이었고 성격이 다정다감했다. 그는 스스로 감정의 디폴트 값이 편안한 슬픔이라고 밝혔다. 얼마나 자주 행복을 느껴요? 슬픔은요? 이렇게 물어놓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우리 대다수는 슬플 때가 훨씬 많죠. 미국에서 이런 식의 대화는 고백에 해당될 테지만 팀의 말대로라면 유럽에서는 아니었다. 유럽에서는 이런 관점을 길러줘요. 제가 최근에 LA에 갔다가 고속도로에서 바하를 들었는데 LA에서는 바하를 듣는 게 별난 일이더라고요. 멜랑콜리를 주제로 한 이 토론 모임은 팀이 슬픈 쿠키를 나눠주며 시작되었다. 모양은 보통의 포춘 쿠키 같지만 종이 한쪽 면에는 House of Beautiful Business라는 글이 적혀 있고 반대편 면에는 슬픔의 운이 적혀 있었다. 내가 받은 쿠키의 글귀는 눈을 적응시킨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잘 본다였다. 수저는 그전까지 수차례 워크숍을 진행했고 참가자들로부터 지금까지의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었다는 호평을 무수히 받았다. 워크숍 중에 일어나는 일은 극비로 지켜지지만 나는 꽤 많이 참석해본 터라 참석자 어느 누구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면서도 워크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줄 자신이 있다.
지금부터 어느 화려한 실리콘밸리해에서 IT 건물들이 모인 그런 자리를 상상해보자. 그곳에서 수전이 자주색 실크 상의에 옷과 색깔을 맞춘 진자주색 립스틱을 바른 모습으로 회의장 한가운데에 서 있다. 수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청한다. 여러 가지 실습 활동도 이끌어가는데 대부분이 노란색 포스트잇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모든 참가자들은 포스트잇을 받아 거기에 마음을 어지럽히는 기억이나 자아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해 나는으로 시작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쓴다. 나는 사기꾼이다. 나는 이기적이다. 나는 자신감이 없다. 이때 수저는 회의장 안에 다른 사람과 편안하게 공유할 만한 것으로 골라 써보라고 조언해주는 한편 깊은 생각을 유도해주기도 한다.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마세요. 자신에게 병적 측면이 있다고도 여기지 말아요. 자신을 인간이라고 여기세요. 인간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수저는 우리에게 포스트잇을 가슴에 붙여달라고 한다. 이제 다 같이 여러분의 가슴에 붙인 그 힘든 문제를 가진 기분이 어떤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기보단 대개 몸에 무기를 두르죠. 보석, 신발, 정장, 재킷 같은 걸로요. 자, 생각해보니 어떤 기분이 드나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여기저기서 어서 빨리 말하고 싶은 듯이 다급히 외친다. 불편해요. 흥미로워요. 노출된 기분이에요. 기분이 무거워요. 그러던 중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만한 대답이 하나 나온다. 진정성이요. 진짜 같은 느낌이요. 이 회의에서 제가 했던 다른 어떤 얘기들보다 더 술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저는 우리에게 신발을 벗어서 앉은 자리 앞에 가지런히 놓고 포스트잇을 그 신발 앞에 놓아달라고 한다. 그런 다음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아 그 사람의 포스트잇을 읽고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한 인간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라며 수전이 말한다. 그 어려움은 자신을 무장하고 들어가야 할 회의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대화 단절일 수도 있어요. 자리로 옮겨 앉아 그 앞에 신발과 함께 그 신발의 주인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공유하지 못할지도 모를 문제가 적힌 메모지를 봐보세요. 보고 나면 그 문제를 뒤집으세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것을 적으세요. 회의장이 고요해진 가운데 우리는 자리를 바꿔 앉아 서로의 신발을 응시하다가 잘 안 쓰는 쪽 손으로 휘갈겨 쓴 내밀한 메모를 읽는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늘 초조하다. 나는 너무 심한 억압과 통제를 받고 있다. 메모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수전이 묻는다. 읽고 있으니 눈물이 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말한다.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느낌이에요.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며 살고 있구나 싶어요. 이 워크숍의 참석자는 대부분이 인상적 직함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이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 사람들은 이사회 자리에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버림받았다거나 초조하거나 억압받는다고 느낄 거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었다. 수저는 이번엔 용기를 북돋워주고 힘이 나게 해주는 사람을 생각해보라고 한다. 그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나 파트너일 수도 있다. 더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누군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수전의 물음처럼 그 사람이 당신의 포스트잇에 적힌 고민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뭐라고 얘기해줄까? 나는 내 기억을 쭉 훑다 어떤 옛 친구의 기억에서 멈춘다. 내가 갈등을 겪게 되면 상대방이 옳고 내가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걸 알아봐 줬던 친구였다. 어떤 사람이 너와 반대 주장을 펼친다는 이유만으로 네가 틀린 거라고 보면 안 돼. 그 친구가 해줬던 말이다. 그때 그는 내가 수년 후에 참석한 이 워크숍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노란색 포스트잇에 내가 맞을지도 모른다고 적어서 가지고 다니라는 조언도 해주었다. 내가 맞을지도 모른다. 그 후로 그 조언이 생각날 때마다 웃음이 나왔다. 때로는 일리 있는 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리스본을 곧 떠날 무렵 수정과 나는 하우스 오브 뷰티풀 비즈니스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사업인 시티 투어에 함께하기로 했다. 시티 투어는 리스본의 가장 유명한 시인 페르난두 페소아의 삶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다.
이곳에서 시인들은 대단한 존재감을 차지한다. 관광기념품점에 가보면 다른 나라 수도들의 경우라면 계산대 앞에 지도와 키링이 있을 자리에 시선집들이 쌓여 있다. 중심지의 여러 광장에 쌓여진 대리석들의 인물도 군사 영웅이나 국가수반이 아닌 추앙받는 시인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칭송받는 시인이 페소아인데 이 시인도 부처나 부처의 겨자씨 이야기와 다르지 않는 말을 한 바 있다. 배들은 수많은 항구로 항해해 가지만 배가 향하는 그 어디도 삶이 고통스럽지 않은 곳은 없다. 배들은 수많은 항구를 향해 가지만 배가 향하는 그 어디도 삶이 고통스럽지 않은 곳은 없다. 당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마라. 당신에게 병적 측면이 있다고도 여기지 마라.
당신은 인간이다. 인간성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오늘 파트 2까지 읽었는데요. 파트 3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